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사연 함께 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63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결혼하고 쭉 수산시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했고요. 여기 사연 채널을 듣다 보면 저처럼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자식 키우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양한 사연들을 보니까 내 이야기도 여기 있는 분들 못지않은데 싶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저요.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에서 평생 물고기 배 째고 내장 만지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젊을 때 같이 일하던 여자들 중에는 일도 힘들고 자식들이 부끄러워한다고 딴 일 찾아 나가는 사람도 꽤 있었죠.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칼질하고 경매 나가고 남들은 좌판 마감하고 닫고 있어도 난 마지막까지 몇천 원이라도 더 벌려고 다리 터지도록 서 있었죠. 그게 다 우리 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요,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고와서 어디 누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용돈 주면 아껴 쓰고 자기 목 야무지게 챙기면서도 엄마 힘든 거 알아주는 그런 예쁜 딸이었죠. 그렇게 초중고 신경 쓸 거 하나 없이 잘 커주더니 간호학과에 덜컥 합격하더라고요. 어깨가 얼마나 으쓱하던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 힘들다는 간호학과 4년제 다닐 때도 내리 장학금 타고 그러니 저는 딸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경쟁이 세다는 대학병원에 떡하니 들어가기까지 했으니 무슨 근심이 있었겠어요. 그리 잘 자란 우리 딸한테 그늘이 드리운 건 남자친구가 생긴 후부터였습니다. 얘가 제 눈치를 보더니 의대생이랑 연애를 한다 그래요. 솔직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우리 딸도 어디 가서 꿀리는 애가 아닌데 하필 의사 될 사람을 만난다니까.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엄마도 없다고 혹시 눈치 받는 건 아닌가 싶고 그런 자격지심에 한번 데려와 봐라 소리 한번 못하고 맨날 그래 잘 사귀어 봐라 하고 궁금해도 꾹 참고 그랬습니다. 내버려두니 그놈하고는 몇 번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하길래 결혼까진 안 할 건가 보다 했는데 30살이 되더니 딱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30, 남자친구는 34, 나이도 알맞긴 했습니다. 그래 뭐 지들이 좋다 하니 뭐 더 늦으면 안 되겠고 지금 식 올리는 게 맞다 싶어 허락했죠. 집에 데리고 와봐라 한번 보자 하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뭐 그런대로 멀끔하고 인상도 괜찮더군요. 물론 그때도 사위가 아주 살가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하고는 입을 꼭 다물대요. 그래도 어른 만나고 온다고 뭐도 딱 사들고 오고 신경 써서 옷 차려입은 것도 단정하고 해서 마음에는 쏙 들었습니다. 사내가 점잖은 면이 있어야지. 괜히 눈웃음 치고 간드러지는 소리 하는 것보단 진중해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예비 장모가 생선 장사한다고 무시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런 기색도 없었고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하고는 밥이 참 맛있다면서 차린 것도 없는 밥상을 싹싹 비우고 갔었습니다. 그래, 참 잘됐다 하면서도 또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니 다시 걱정스럽고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딸애는 엄마 걱정 마, 좋은 분들이야 하고 지 엄마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지 속이라고 편했겠어요. 딸도 신경이 예민한 애라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하는 게 제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상견례 날 비싼 한정식집 문턱을 넘으려니 영 기가 죽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는 또 어떻고요.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부인하고 점잖은 사돈어른을 마주하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괜히 어디 생선 비린내가 날까 싶어서 식탁 밑으로 손을 감추게 되더군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이 나왔는데도 한술도 제대로 못 뜨고 식전에 주는 죽이나 조금 먹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사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슬그머니 운을 떼더군요. 따님 참 반듯하게 잘 키우셨네요. 저희도 지연이가 참 마음에 듭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사부인, 이 결혼이 좀 기우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민석이 의사 만들려고 저희가 공을 참 많이 들였거든요. 좋은 집을 얻어도 세간살이가 보잘것없으면 영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혼수나 제대로 해올 수 있겠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표정이 굳으니까 바깥사돈이 냉큼 정색하면서 아니 이 사람 초면에 실내되게 사부인께 무슨 소리야 하며 말리더군요. 저는 자존심 다 버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럼요. 부족한 우리 딸 받아주시는데 제가 이에 시집 보낼 만큼은 충분히 모아뒀습니다. 염려 마세요. 하고요. 사실 시가에서 애들한테 마련해준다는 집값을 들으니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딸 기죽으면 어쩌나 싶어 무리해서라도 잘 해줘야겠다고 평생 미운 말 안 듣도록 시작을 잘 해야겠다 했죠. 그래서 애들 결혼할 때 제가 참말로 무리했습니다. 혼수도 최고급, 최신형에다가 사돈댁에 밍크코트하며 예물 예단까지 아주 거창하게 해갔죠. 예식장에서 활짝 웃는 딸아이를 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야 어찌됐든 우리 딸만 기펴고 산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의사사위 얻으면 금방 형편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페이닥터 생활을 하던 사위가 어느 날부터인가 딸아이를 들들 볶기 시작하는 눈치였습니다. 모처럼 친정에 온 딸아이가 밥도 깨작거리고 제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더니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엄마, 민석 씨가 개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돈댁 넉넉하잖아. 병원 차려줄 돈은 그쪽에 말해야지 왜 나를 찾아? 그게 미국 가 있는 시누이 유학비가 밑빠진 독처럼 들어간다나 봐. 시부모님도 지금은 융통할 현금이 하나도 없으시대. 당장 좋은 자리가 나서 개원은 해야 하는데 대출도 한도가 있고. 솔직히 속으로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땡전 한 푼 없으면 남의 병원에서 월급 받으며 돈을 더 모았어야죠. 사지 멀쩡한 놈이 생선 파는 장모 주머니를 넘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철딱선이 없고 대책 없는 놈이다. 의사 가운만 입었지 애구나 싶어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제 딸년이 죽는 소리를 해대니 어쩝니까? 엄마, 민석 씨가 이번에 개원만 하면 금방 갚는데 자리만 잡으면 엄마 호강시켜 준대.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 뭐 의사사위 둔 죄다. 없는 살림에 사위 병원 원장님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에 살던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 사위 손에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엄마의 촉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거창하게 개원했다고 사진도 막 보내고 하더니 또 죽는 소리를 해요. 강남에서 번듯한 피부과를 열어놓고도 우리 딸 얼굴은 피기는커녕 점점 더 시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딸애가 새벽에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엄마, 진짜 미안한데 혹시 융통할 돈 좀 있어? 돈? 갑자기 무슨 돈? 그게 이번 달 병원 임대료가 밀려서 건물 주인이 당장 안 내면 병원 문 닫게 하겠대. 보증금 까먹는 것도 한계라서. 그리고 병원 기계 들인 것도 돈을 다달이 내야 하는데 그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꽉 막혀서 이제 나올 데가 없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3천만 원만 좀 해줄 수 없을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3천만 원이라뇨. 공부머리랑 사는 머리는 다르다더니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실속이 없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딸아이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민석 씨 무너지면 나도 큰일 나잖아. 저 병원 문 닫으면 엄마가 해준 3억도 다 날아가는 거야.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이번 한 번만요. 네? 결국 저는 시장 상인의 갯돈을 빼고 보험까지 해지해서 어찌저찌 3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남들 보기엔 강남 피부과 원장 사위든 만화님이지만 제 속은 매일매일 문드러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딸이 강남에서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도 결혼식을 한다길래 신기해서 청첩장을 한참 보는데요. 약도를 가만히 보니 우리 사위병원이랑 엎어지면 코 닿을 때지 뭡니까? 지하철역으로 딱 한 정거장 차이더라고요. 순간 갈등이 생기더군요. 꼴도 보기 싫다가도 짠하기도 하고 미운하고 오나 내 사위인데 병원 사정이 어려워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죠. 그래서 그날 강남까지 나가는 김에 두어 시간 일찍 나섰습니다. 병원은 사진으로만 보고 처음 가봤는데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환자 하나 없이 썰렁할 테고 사위놈은 책상머리에 앉아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을 게 분명했고요. 근데 막상 건물 앞에 도착하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딴판이 돼요. 무슨 메디컬 타워라는 으리으리한 빌딩에 입구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래, 입지가 참 좋아 보이는데 수입이 적어도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 병원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매달렸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사위 병원이 있는 5층에 내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글쎄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임대료가 밀려서 쫓겨날 판이라더니 여기가 정말 그 병원 맞나? 어안이 벙벙해서 두리번거리다 일단 잘 되면 좋은 거고 사위 얼굴은 보고 가야겠다 싶어 용기를 내서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롤케이크를 주면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죠. 저기 여기 원장 있어요? 나 여기 원장 장모 되는 사람인데.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던 간호사 아가씨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눈빛을 막 교환하면서 허둥지둥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시죠? 하고 또각또각 굳으시는 여자가 툭 튀어나오대요. 간호사 유니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 가운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 화장은 어찌나 진하게 했는지 병원이 아니라 저기 어디 술집 마담이라고 해도 믿을 법했습니다.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새침하게 묻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실장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요. 참 웃긴 게 분명히 원장 장모요 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눈을 땡그랗게 뜨고 묻는 꼴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위병원 직원이니 최대한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 병원 원장 장모 되는 사람인데 우리 김서방 좀 보고 가려고 해요. 했죠. 그러면 보통 원장님 지금 진료 중이시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쎄 그 여자가 대뜸 구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약 다 차고 환자 많아서 원장님 바쁘세요. 5시 반에 진료 끝나니까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바쁘시면 번호표 뽑으시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통에서 장사하면서 별의별 진상 손님 다 겪어봤지만 사위병원에서 직원한테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환자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장모란 사람이 행패를 부리면 결국 내 사위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 늦는 한이 있어도 오늘 김서방 저놈 낯짝을 보고 가야지 그냥은 못 가겠다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간호사들이 힐끔거려도 꼭 참고 1시간 반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5시 반 마감 시간이 되니까 그제야 실장이란 여자가 진료실 문을 빼꼼 열더니 들어오세요 하고 획 가버리대요. 하도 성이 나니까 진료실로 걸어가면서 김서방 그놈까지 원망스럽더라고요. 김서방 그놈도 말이야. 진료 끝났으면 지가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싶은 거죠. 지 장모가 밖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거 뻔히 알 텐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면 어디가 덧나나 싶어서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근데요. 진료실로 들어가니까 사위놈 태도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장모가 들어오는데 의자에 엉덩이도 안 떼고 앉아서는 저를 무슨 불청객 보듯이 뻔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이 시간에 하고 한숨을 푹 쉬는데 기어이 안 가고 꾸역꾸역 들어왔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어른인 내가 참자 싶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 근처 지나가다가 자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들렀네. 그랬더니 사위놈이 아 네 하고는 입을 꼭 닫아버립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만 눈을 두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남보다도 못한 대접이다 싶어 그냥 가야겠다 싶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대기실에 환자 꽉 찼던데 요즘 병원이 잘 되는 모양이네. 다행이야. 장모님 덕분입니다 소린 못 들어도 덕분에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도는 기대했죠. 근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위놈이 막 손살을 치면서 인상을 푹 쓰는 겁니다. 아유 어머니 모르시면 가만 계세요. 그거 다 껍데기예요. 이거 다 인터넷으로 쿠폰 뿌리고 헐값 이벤트 한 거라 하나도 실속 없어요. 무시하듯이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가 헛소리한다는 식으로 면박 주는 태도에 또 한 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러냐? 난 그런 걸 모르니까 사람 많길래 잘 되는 줄만 알았지 하고 말끝을 흐리는데 사위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제가 지금 정리할 게 산더미라 입구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가시죠 합니다. 볼일 끝났으면 빨리 나가라는 거죠. 장모한테도 이러는데 내 딸한테는 얼마나 막대할까 싶어서 울컥 치미는데 더 있어봤자 내 꼴만 우스워지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뭐 바쁜 사람 붙잡고 내가 눈치도 없었네. 알겠다 가마. 쫓겨나듯 진료실을 나오는데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참 마음이 그럽디다. 그 잠깐 사이 간호사들이 퇴근을 했는지 대기실은 벌써 텅 비고 불은 다 꺼버려서 어둑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데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 노후까지 다 바쳤는데 사람을 이따위로 취급하나? 내 딸한테는 사람 대접을 하기는 하나?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저는 그냥은 못 가겠다 싶어 병원 안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감이 참 이상합니다. 뒤통수가 싸한 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꾸 발소리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숨죽여서 진료실 문 앞까지 다가갔는데 좀 전에 그 싸가지 없는 실장이란 여자 목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아우 짜증나. 오지 말라고 해. 노인네가 눈치 없이 왜 와서 지랄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던 건 진료실 문 너머로 함께 들려온 우리 사위의 대답이었죠. 원래 눈치 없는 양반이야.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생선 장사 안 됐나? 비린내 확 나더라. 알았어. 내가 다음에 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할게. 이리 와, 화 풀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사위 병원 복도에 서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미쳐서 헛소리를 듣는 건가?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저 머릿속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니지 내 딸 지 장모 등골 빼먹는 뱀 새끼를 키웠구나 하는 생각만 핑핑 맴돌더군요. 현기증이 탁 일어서 벽으로 손을 뻗었는데 누가 제 팔을 덥석 부축해 주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들 퇴근한 줄 알았더니 간호사 한 명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앳되고 착한 얼굴의 아가씨가 제 몸을 받쳐주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내가 좀 어지러워서. 세상에 식은땀 너무 많이 흘리세요. 제가 밑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제 팔 잡으세요. 그 아가씨가 고맙게도 절 부축해서 1층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생수 한 병 사와 제 손에 쥐어주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지 제 소매를 붙잡아 끌더라고요. 어머니, 저랑 같이 저기 커피숍이라도 좀 가서 쉬었다 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거절할 힘도 없어 그 아가씨 손에 이끌려 커피숍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드니까 이 착한 아가씨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 생판 남인 할머니 때문에 발 묶여 있으니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주책 없이 폐를 끼쳤네. 이제 퇴근해 봐요. 난 좀 쉬었다 갈라니까. 근데 아가씨가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가지라는 겁니다. 가방끈만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뜨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제 얼굴을 슬쩍 봤다가 땅 한번 봤다 한숨만 푹푹 쉬다가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처럼요. 저기 어머님. 순간 제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가씨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가씨 뭐 아는 거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어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간호사 아가씨가 침을 꼴깍 삼키더니 아주 작게 속닥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저 잘릴지도 모르는데요. 원장님이랑 실장님 연애하세요. 병원 안에 작게 살림도 차리시고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린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에 살림을 차려요? 지금까지 우리 딸이 마음고생한 거, 내가 빚내서 돈 해다 바친 거, 그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아이고 그 미친놈, 그 나쁜 놈. 아가씨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 보든 말든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그 나쁜 놈의 자식이 지 와이프는 밤낮으로 병원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 남편 잘 되라고 내 돈까지 다 끌어다 쓰고 사정 어렵대서 돈을 그렇게 해줬는데 어찌 이리 사람 뒤통수를 치고. 그런데 제가 막 두서없이 쏟는 말을 듣던 간호사 아가씨 표정이 점점 이상합니다.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제 팔을 딱 잡더라고요. 저 어머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임대료요? 그래 병원이 어려워서 임대료도 밀리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세상에. 어머니, 원장님 믿지 마세요. 병원 어렵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잘 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요? 빚더미에 앉았다고 그래서 내 노후 자금까지 다 가져갔는데? 아니에요. 억대예요. 현금으로만 1억 넘게 있고 원장님 스포츠카도 타시고 실장님한테 명품 선물도 턱턱 하세요. 쿵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혀 깨물고 딱 죽고 싶더라고요. 아유, 아가씨. 나는 미치겠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 딸 어떡하나? 불쌍해서.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저를 한참 보더니 그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울게요. 울지 마시고 일단 따님께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제일 먼저 아셔야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게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아이고,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이름도 못 물어봤네. 그 고마운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최현지예요. 여기 제 번호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 간호사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저는 그 길로 곧장 딸아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주먹을 꽉 쥐고 갔죠. 초인종을 누르니 딸아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 야윈 얼굴, 쏙 들어간 볼, 낡은 티셔츠 차림의 딸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내가 울면 우리 딸이 무너지니까요. 엄마, 연락도 없이 이 밤에 웬일이야? 지연아, 들어가서 얘기하자. 네 남편 어딨냐? 학회에 있어서 지방에 갔다고 하던데. 순진한 딸은 사위가 하는 말을 다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해? 왜 그러는데? 저는 당황스러워하는 딸을 끌고 들어가 식탁 앞에 앉혀놓고 냉수부터 쭉 마셨죠. 달리 말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너 네 남편 밖으로 도는 거 아니?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럴 돈도 없어. 엄마, 그거 몰라? 불륜도 돈 있어야 해. 아니야, 네 남편 병원에 침대까지 갖다 놓고 실장인지 뭔지 아는 년이랑 뒹굴고 있단다. 너 몰래 돈도 빼돌리고 스포츠카 타고 다닌대. 저는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일, 사위와 실장의 대화, 그리고 최 간호사에게 들은 창고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충격이어서일까요? 딸애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아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석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내가 그 간호사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창고인지 어딘가에서 아주 침대까지 들여놓고 지낸단다. 말도 안 돼. 왜 말도 안 돼? 내 눈으로 보고 오는 길이다. 실장인지 뭔지 아는 여자하고 자기야 하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엄마, 제발 그만해. 딸아이가 식탁을 내려치며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아니면 엄마가 나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혼시키려고 지어낸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사. 네 엄마가 미쳤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몰라, 안 들을 거야. 민석 씨 빚 갚느라 점심도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는 사람이야. 10원 한 장 아끼려고 양복도 안 사 입는 사람이라고. 근데 뭐? 오피스텔? 병원에 살림을 차려? 엄마,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나 비참하게 사는 거 확인하러 왔어? 딸은 기어이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기 싫었겠죠.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모든 걸 바쳐 뒷바라지한 지 남편이, 애미 노후 자금까지 싹 털어간 남편이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 어미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일으켜 침대에 눕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한 잔 타다가 딸아이를 안아 일으켜 먹게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밤이 더 깊어서야 딸아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말해보렴. 사실은 나도 느낌은 있었어. 딸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하고 1년 지나면서부터 부부관계가 아예 없었어.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피곤하다.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손만 잡아도 질색하더라. 벌레 닿은 것처럼 몸을 피하더라고. 난 그게 다 빚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돈 못 해줘서 미안하니까 그냥 참았어.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히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그 여자 눈빛이 이상한 거 사실 알고 있었는데, 느낌은 있었는데, 엄마, 나 너무 무서워서 모른 척했어. 이 아이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던 겁니다. 남편 몸에서 나는 딴 여자 냄새를 맡으면서도 엄마 돈 잃을까봐, 가정 깨질까봐 그 독한 냄새를 참고 살았던 겁니다. 그 실장이라는 년이 내 딸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는 우리 딸을 끌어안고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아, 그걸 왜 참아?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그놈들 다 죽여버렸을 텐데. 딸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그 사람 믿고 엄마 노후까지 다 망쳤는데 나 이제 어떡해? 저는 딸아이의 등만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제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죠.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사람 탈을 쓰고 짐승짓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울지 마라 내 새끼하고 달래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지연인 사는 맛을 잃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 아니 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더군요. 그 똑똑하고 야무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딸내미 사는 강남까지 매일 왕복 4시간을 오갔습니다. 가서 밥해 먹이고 억지로 씻기고 손잡고 병원 가서 정신과 약 타오고 약 기운에 취해 잠든 딸 얼굴을 보며 늙은 어미는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천하의 몹쓸 사위놈은 아픈 아내를 걱정하긴커녕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군요. 아예 눈치도 안 보는지 며칠에 한 번씩 겨우 집에 들어와서는 누워있는 아내한테 악담을 퍼붓는다고 하더군요. 야, 넌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청소도 안 해놓냐?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우울증? 지랄하네. 배불러서 생긴 병이지. 의사 마누라 되니까 손에 물 묻히기가 싫으냐? 게을러 빠져가지고. 제가 있을 땐 안 그러다가 제가 집에 가고 나면 그렇게 딸을 들들 볶았답니다. 딸은 그저 미안해 한마디 하고 이불 속으로 숨기 바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딸아이는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어서 저항할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이 시간에 올 데가 없는데 싶어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저 현지예요. 아이고 최 간호사,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그게 저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지연 씨가... 최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문자로 찍힌 주소를 보니 딸내미 집 근처도 아니고 저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닐까? 병원에 도착해서 커튼을 젖히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딸 지연이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엉겨붙어 있고 팔다리엔 짐승한테 물린 듯한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랬어?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자 딸아이는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뜨고 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엄마인 저는 가슴이 찢어져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정작 딸아이는 너무나 담담한 겁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마치 남의 일 말하듯이 그러더군요. 엄마 왔어? 그래, 엄마 왔다. 누가 이랬어? 네 남편 놈이냐? 그 놈이 손찌검한 거야? 딸아이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피식 웃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오던 최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딸아이를 보는 그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하더군요. 최 간호사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방금 경찰서 다녀왔어요. 진단서 끄는 거랑 제가 찍어둔 사진 다 제출했고요.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신고 접수 확실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누워있던 딸아이의 눈빛이 변하더군요. 그동안 무기력하게 죽어있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총기 있던 눈빛,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할 때 그 빠릿빠릿하던 내 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야 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냐?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확실하게 하려고 그랬지.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증거 모았어.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따위 인간한테 당하고만 있었나 싶더라고. 원래 우리 지연이가 어떤 애입니까? 셈도 빠르고 야무지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이였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바보 천치가 아니라 내 인생 망친 저 연놈들 아주 요절을 내버리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어느 애미가 지 새끼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누워있는 꼴을 보고 제정신이겠습니까? 속에선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놈 멱살이라도 잡고 아니 사지를 찢어놔도 시원찮을 심정이었죠.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을 보니까요. 제가 섣불리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계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손으로 직접 매듭을 짓겠다는 그 의지가 보여서 전 그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여줬습니다. 그래, 네가 네 인생 찾으러 가는구나. 애민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나 되어주마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싸움도 밥심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새벽부터 시장 나가 제일 좋은 생물족이며 쇠고기 사다가 삼시세끼 더운 밥 지어 먹이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꼽을 쳐둔 마지막 비상금 탈탈 털어 동네에서 제일 용하다는 한의원 가서 녹용든 한약도 한 재 지어왔고요. 그렇게 밥심 약심으로 버티면서 딸아이랑 최 간호사가 손발을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척척 잘 맞는지 보는 제가 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짝꿍처럼 쿵짝이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딸내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증거란 증거는 다 모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며 구청이며 은행이며 쩔뚝거리는 다리로 온 사방을 쏘다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독하고 매서워 보이던지 제 딸이지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딱 일주일쯤 지나니까 딸아이가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으며 그럽디다. 엄마, 나 준비 다 됐어. 증거도 다 모았고 변호사 자문도 끝났어.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돼.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합디다. 그날 엄마도 같이 가서 도와줘요. 나 혼자선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겁나. 오냐, 그럼 당연하지.
이 애미가 네 뒤에 딱 버티고 서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냐. 아무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최 간호사 말로는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이 기회라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식사하러 나가면 원장이랑 실장 그 두 연놈만 남아서 그놈의 창고 안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밀회를 즐긴다는 겁니다. 아주 병원을 지 안방처럼 쓰는 거죠. 드디어 결전의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딸아이랑 저는 점심시간이 시작되길 기다리며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시계를 보고 또 봤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는지 커피가 넘어가는지 침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낮 1시 30분 핸드폰이 징 하고 울리더군요. 최 간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금 오시면 돼요. 점심시간이라 직원들 다 나갔고 방금 두 사람 창고로 들어갔어요.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딸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엄마. 곧장 병원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충수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딸아이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그 겨날픈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해서 축축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지만 막상 남편의 불륜 현장을 덮치러 가는 길이니 오죽 떨리겠습니까? 딸아이가 파리해진 입술로 저를 쳐다보며 묻더군요.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가서 바보같이 울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딸아이의 손을 으스러져라 맞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하고 말고. 넌 내 딸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김여사 딸이야. 기죽지 마라. 네 뒤에 이 애미가 태산처럼 딱 버티고 있다. 알았지? 정신 똑바로 차려. 제 말에 딸아이가 그제야 입술을 앙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응, 알았어. 정신 차릴게. 하고요. 5층에 도착했는데 병원은 아주 절간처럼 조용하더군요. 최 간호사만 남아 서성이고 있다 우리를 보자마자 눈짓으로 복도 저 끝을 가리켜줍니다. 탕비실 옆 창고. 겉보기엔 그냥 병원에서 흔한 문이었습니다. 물품 보관실인가 뭔가 써붙여놨는데 남들 보기엔 그냥 잡동사니 넣어두는 창고문 같아 보였죠. 딸아이랑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랑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더라고요. 자기야, 아 해봐. 내가 새벽부터 싼 거야. 맛있어? 역시 자기밖에 없어. 자기 밥 먹으니까 살 것 같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진작에 정리하고 나랑 살자니까. 우리 오피스텔 하나 얻을까? 사위놈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아이가 숨을 들이쉬더니 더 들을 거 없이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참말 평생 못 잊습니다. 기가 딱 차더라고요. 간호사 말대로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딱 어른들이 딱 붙어앉기 좋은 2인용 소파에 침대도 하나 갖다 놓고 냉장고에 전자레인지도 있더라고요. 제 보기엔 쥐구멍 같기만 한데 얼마나 불륜에 미치면 직원들이 다 아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해놨나 싶었습니다. 뭐예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문이 열리자 실장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일어나더라고요. 사위놈은 입에 밥을 문 채로 멍하니 우릴 쳐다보다가 딸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자가 싸온 도시락이 있는데 아주 계란말이며 불고기며 정성스럽게도 싸왔습니다. 우리 딸은 돈 아낀다고 편의점 김밥 사 먹을 때 이 인간들은 여기서 서로 입에 밥 넣어주며 히히낙낙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민석, 너 여기서 뭐하니? 딸아이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확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은 그 얼굴로 고함을 마구 지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런데요, 사위놈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놀라서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폭력을 쓰던 놈이라 그런지 눈을 부라리며 기세가 등등하더라고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여기 직원 왜 출입 금지야?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창고라며. 직원 휴게실이라며. 근데 둘이서 문 잠그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휴게실이야? 니놈들 사랑방이지? 뭐하긴 뭐해. 밥 먹잖아, 밥. 내가 내 병원에서 직원이랑 밥도 못 먹냐? 어? 사위놈은 오히려 삿대질까지 해대며 딸을 몰아붙입디다. 내가 하루 종일 진료하느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너랑 살면서 숨 막혀 죽겠는데 여기서라도 좀 쉬자는데 그게 죽을 죄야? 어? 밥 한 끼 맘 편히 먹겠다는데 그게 잘못이냐고. 쉬어? 이게 쉬는 거야? 그래. 넌 맨날 우울한 표정으로 사람 기운 빠지게 하잖아. 넌 해준 게 뭐 있어? 병원 장사가 잘 됐어 봐. 내가 이 좁은 창고에서 밥 먹고 있겠냐고. 자기 잘못을 아내 탓, 병원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하는 꼬라지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가 이 천하의 썩을 놈아! 하고 달려들려는데 뒤에서 최 간호사가 와서 어머니 참으세요! 하고 제 팔을 꽉 잡으며 말리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딸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자, 봐. 증거 싹 모아왔으니까. 이거 보고도 할 말 있으면 해봐. 사위놈의 시선이 서류 봉투에 꽂히더니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한순간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방금처럼 쩌렁쩌렁 울리던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넘기던 사위놈이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고래고래 악을 씁니다. 미친. 야, 너 언제 이런 거 다 모았어? 내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듯이 기죽어 있더니 뒤로는 이딴 자료 모으느라 가식 던 거야? 어? 가식은 네가 떨었지. 그러니까 네가 날 호구로 보지 말았어야지. 넌 이제 끝났어. 그리고 너 나 때린 거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했어. 이제 변명해도 소용없어. 딸아이는 울먹이면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동안 맞고 살면서 억눌려왔던 서름이 터져 나오면서도 그놈 앞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대견하던지요.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뒷모습이 제법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서서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던 실장년이 슬금슬금 기웃거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픽픽 웃으면서 끼어들더군요. 하참, 사모님, 이거 불법 수집 증거인 거 아시죠? 남의 뒷조사나 하고 다니시고 참 수준 알만하네요. 원장님이 왜 집에만 가면 정 떨어졌다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뭐? 인연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이번에야말로 전현 머리채를 다 뽑아놔야겠다.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치던 그 매운 손맛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막 뛰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서류를 하나 더 꺼내더니 실장 얼굴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쪽한테도 줄 거 있어요. 이거 봐요.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남자가 딴 데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똑똑히 보라고. 그 실장이란 여자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보더니 단박에 눈이 뒤집히덥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위놈이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딴 여자한테 집적되던 문자 내역이랑 지 알고준 친구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싹 뽑아온 거죠. 실장 걔한테 돈 좀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나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이봐요, 김민석 씨, 이거 뭐야? 어? 이게 다 뭐야? 실장년이 종이를 사위 얼굴에 들이밀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놈은 큰일 났다 싶었는지 허겁지겁 달려드는 실장을 밀어내고 종이를 뺏으려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야, 오해라니까. 그거 옛날 거야. 오해는 무슨, 날짜가 어제잖아. 여기 다 써있잖아. 나한텐 사랑한다면서 돈 빌려가더니 뒤로는 딴 년만 나오 다녔어? 너 미쳤어? 해명을 하라고. 해명해.
실장년이 사위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니까 사위놈도 반쯤 정신이 나갔는지 그때부턴 입에 거품을 물고 마구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좀 가지고 놀았다. 어쩔래? 네가 돈 많다길래 좀 뜯어내려고 만났다. 네가 좋아서 만난 줄 아냐? 됐냐?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행패야? 아이고 참말로 꼴 좋습디다. 서로 네가 꼬셨네, 네가 돈 뜯어갔네, 꽃뱀이네 제비네 하면서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싸우는데 그 개싸움을 보고 있자니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마침 점심시간이 딱 끝나 식사하러 나갔던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오후 진료 예약한 손님들까지 복도에 서 있었거든요. 활짝 열린 창고 문 너머로 그 난장판을 다들 봐버린 거죠. 어머, 저게 뭐야? 원장이랑 실장이 머리채 잡고 싸우네? 세상에, 저기 침대 아니야? 병원에 웬 침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웅성거리는데 아주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었습니다. 얼굴 뻔뻔한 그 사위놈도 환자들이 쳐다보니까 그제야 얼굴을 감싸지고 쥐구멍 찾듯이 구석으로 숨어 문 닫아! 빨리 문 닫으라고!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이만하면 됐다 싶어 저는 딸아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란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자 지연아, 덮을 것도 없다. 저것들끼리 지지고 볶게 놔두고 우린 법대로 하자꾸나. 그렇게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더러운 병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탈탈 털려서 먼지 한 톨 안 남게 됐습니다. 우리 딸이 제출한 이중장부 덕분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이닥쳤고 그동안 야금야금 빼돌린 현금 매출에 대한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창고빵 말입니다. 그게 불법 증축에 용도 변경 위반이라며 건물법에 딱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관할구청에서 나와 원상복구 명령 때리고 과태료 물리고 난리가 났는데 결정타는 건물주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번듯한 메디컬 타워 이미지를 망쳤다며 건물주가 아주 화가 나서 당장 방빼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결국 사위놈 피부과는 영업정지당하고 간판 내리고 쫓겨나다시피 문을 닫았습니다. 그 실장이라는 여자는요, 사위놈 병원 망하고 빈털털이 되자마자 병원에 있던 돈 될 만한 집기며 기계랑 사위 지갑까지 털어 싹 들고 날랐다고 합디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아주 볼만하죠. 사위놈은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딸한테 전화해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하고 매달렸지만 어림도 없었죠. 딸아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혼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판사님도 그놈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혀를 차시더군요. 가정폭력에 부정행위에 경제적 위기까지 유측사유가 전적으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놈한테 있으니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해준 병원 개원 자금 3억, 그거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받았고요. 위자료에 재산 분할에 거기다 변호사 비용까지 싹 다 그놈한테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게다가 더 시원했던 건요, 그놈 병원은 망해도 그 잘난 의사지만 믿고 떵떵거릴 줄 알았나 본데 천만에요. 사돈댁에서도 아주 가차 없으디다. 집안 망신시킨 개차반이라고 아예 버린 자식 취급하고 연락도 안 한답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난리를 쳤다네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밤마다 술 처먹고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대는데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지연이 좀 설득해 주세요. 하고 질질 짜는 소리. 제가 미쳤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사냐고요? 이혼하고 나서 그 돈으로 조그만 상가 하나 얻어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야무진 애라 입소문이 나서 아이들도 제법 모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에 살도 좀 오르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제는 저한테 두툼한 용돈 봉투를 쥐어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우리 엄마 평생 맡은 지긋지긋한 생선 냄새 이제 안 나게 꽃 냄새만 맡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주책맞게 눈물이 핑 돌아 짐짓 퉁명스럽게 농을 던졌죠. 왜? 너도 이 늙은 애미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나서 싫드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그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엄마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 없어. 엄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험한 시장 바닥에서 나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냈잖아. 오히려 내가 엄마 그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서 그랬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이고, 그 말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지 저도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엉엉 울면서 말해줬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지연아. 애미는 너한테 실망한 적 한 번도 없다. 그 천하의 나쁜 놈이 내 금쪽 같은 딸 인생 꺾어 놓으려던 게 분해서 그랬지. 넌 누가 뭐래도 내 가장 귀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야. 알지? 한참을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참,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모녀를 살려준 은인 최간호사 아가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지 뭡니까? 딸아이랑 둘이 손잡고 식장에 가서 아주 거하게 축의금도 냈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우리 딸 인생 찾아준 은인인데 빚을 내서라도 챙겨줘야죠. 신부 대기실에서 어머님, 언니 하고 반갑게 손을 잡는 최 간호사를 보니 그제야 마음이 다 놓이더군요. 가끔 차 마셔요 하면서 활짝 웃는 그 아가씨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지옥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도 이어지는가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날도 있고 억울해서 가슴 치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참는 게 능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고 용기를 내야 내 인생도 지키고 내 새끼도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때 그 간호사 아가씨 최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제가 그 창고 문을 열어볼 용기를 못 냈으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속 끓이며 참기만 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문을 박차고 나가세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이젠 두 다리 뻗고 자는 행복한 김여사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